안녕하십니까. 진박 야구리 TV의 진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올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변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올해는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면 언제쯤 사는 게 좋으냐, 살 때 어느 곳에 사는 게 좋으냐, 이런 걸 한번 마무리 이 말씀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변수, 제가 이제 크게 한번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 세 번째는 대출, 그리고 네 번째는 공급,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올해 경제 성장에 관한 건데요. 올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나왔잖아요. 2%. 2%가 아니에요. 요즘 1.5%. 2%. 야,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보면 목표치를 잡아보면 초과할 때보다 항상 떨어지거든요. 경제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첫 번째 정리돼야 할 상황을 한번 보죠.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돼야 된다고 그랬죠. 더군다나 그 옆에 또 뭐 가자지구 뭐 그것도 뭐 진행상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 우리 지금 미국의 이제 고금리. 트럼프 대통령 돼서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좋아질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자동차 지금 우리 그 관세 매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동차, 반도체 뭐 기타 등등 뭐 이거 뭐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 이거 이제 말 바꿔서 뭐 못 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자동차 이런 거 멕시코 많이 가 있잖아요. 그 주변 국가에. 메드 인 멕시코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그전에는 멕시코하고 미국하고는 관세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공장 투자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거 어디로 가야 돼요? 현대기아. 이제 미국 내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공장 하나 짓는 게 금액이 뭐 1, 200억 갖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걸리고. 저는 이제 경제 성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계 경제는 한 2%쯤 예상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한 1.5%. 원래 사실 우리나라 1.7% 뭐 8%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탄핵 정국 들어서면서 그 수치가 굉장히 하향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1.5% 수준이면 지금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3% 하거든요. 그걸 지금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실질 경제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정치적인 불안한 상황, 또 트럼프 등장으로 인한 어떤 국제 경제가 굉장히 이 보호무역주의로 이제 나가면서 자국 우선주의로 지금 가는 거죠.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중국, 러시아만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이 경제 성장이 안 좋으면 개인 소득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주택 수요에 대한 게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지금 출산율은 지금 0.7%대. 0.56이래요. 수도권. 맞습니다. 0.56. 그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가구 분화가 그나마 좀 받쳐주는 건데 이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또 노령화. 지금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란 말이죠. 이렇게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는 주택 수요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그렇죠. 미쳐지는데, 자, 이게 이제 올해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변수, 경제 성장, 소득 증가, 이런 거 굉장히 좀 암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금리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미국이 5.5%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걸 4.5%로 낮췄어요. 우리도 3.5% 금리를 거의 뭐 1년 넘게 유지를 하다가 3%로 낮췄습니다. 아직 미국하고도 아직은 한 1.5% 차이가 있긴 한데 이렇게 낮추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를 더 낮출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예측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금리 올린대요, 지금. 거꾸로. 그리고 문제는 이 금리를 이만큼 낮췄는데 그러면 시중 금리가 좀 낮아졌느냐?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물론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우리 변동금리라고 그래가지고 은행의 그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니까 4.14에서 6.88%예요. 실제 제가 작년 말이었죠. 말에 12월에. 은행 대출을 가봤더니
제가 뭐 조건은 괜찮지 않습니까? 아, 좋죠. 예, 얼굴도 뭐 네. 과히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건 농담입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4.99%예요. 4.99. 제가 깜짝 놀랐어. 제가 연소득, 제가 뭐 담보 이런 게 거의 뭐 다 차 있는데도 요즘 뭐 DSR이라고 그러죠. 네. 스트레스 지금 현재 2단계지 않습니까? 2단계여서 그걸 이제 제 연소득과 제가 담보 제공 물건과 이걸 다 퍼보더니 은행에서 저한테 최종 통보된 게 맨 처음에는 4.86이더니 최종 통보된 게 4.99.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실제 언론에서 보는 것과 좀 많이 틀리더라. 그것도 제1금융권입니다. 네. 또 가격대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적어요. 집담보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제 이제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낮아진 금리 속에서 제가 이제 대출을 해보려고 하는 거였는데도 시중금리는 만만치 않더라 하는 겁니다. 문턱도 높습니다, 지금. 대출을 안 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담보 여력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20억짜리 집인데 우리가 보통 그전에는 70% 뭐 80% 대출을 해줬었잖아요. 근데 이미 DSR 적용하고 LTV 적용하고 DSR이 사실은 문제예요.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소득에 반해서 자기가 대출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보다 보니까 뭐 40% 뭐 그 정도에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출은 문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한테는 타이밍을 이제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옮겨야 돼.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뭐 맞벌이 부부가 무리해서라도 좀 대출을 더 받아서 한쪽은 이자 내고 한쪽은 뭐 생활하겠다. 뭐 그래서 옮기고 싶은데도 이게 은행 문턱이 지금 높아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좀 냉각작용이 하나 이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아까 금리 얘기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 대출로 넘어왔는데요. 금리 상황만 보면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봤던 금리 어떤 하향 추세가 상당히 멈춰져 있다. 그리고 실제 시중금리는 그렇게 낮은 상황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뭐 좋지 않는 좀 신호죠. 자연스럽게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 대출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지역에 따라 좀 틀립니다.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대출 규제가 세게 돼 있고 나머지 지금 좀 완화가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작년 9월에 스트레스 DSR이 2단계로 들어가 있고 올 7월부터는 3단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상금리가 붙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또 대출 금액도 낮아질 거란 말이죠. 굉장히 까다롭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턱이 높아지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그 서울 아파트 가격이 8%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뭐 우리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재작년 말에 그 보금자리 대출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 초부터 신생아 대출 네. 그게 합쳐가지고 66조인가 그랬어요. 네, 1%대 1%에서 2%.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 거의 1%대. 그래서 엄청난 영향이었죠. 그게 사실은 아파트 가격을 상승을 시켰고 또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그런 효과를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뭐 차단이 되고 끝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이제 대출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게 뭐 상당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제가 매년 이렇게 대출 규모를 보면 한 60조에서 80조 이 정도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물론 이제 이 대출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꾸준히 대출 규모가 있어야만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좀 받쳐주는 효과가 있어서, 아무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현 상황에서 뭐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이걸 금융정책을 펼쳐나가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이제 탄핵 정국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 이걸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금융정책의 스탠스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계대출이라고 이제 포함하는 것에
저희는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예, 신규 주택 뭐 관련된 이제 대출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숫자를 보면 뭐 외국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97, 91% 이상으로 좀 뭐 높다. 그래서 규제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시장, 그 외국의 가계 대출이라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는 80% 유전략에 그냥 80% 정도 해줍니다. 아니, 모기지 제도가 있죠, 예, 아예. 예. 그렇죠. 근데 이자도 6.5%씩 받아요. 그래서 이 가계 대출에 대한 게 말 그대로 우리 뭐 중소기업들 아니면 뭐 우리 자영업자들 뭐 가계 대출이라는 것이 그 명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뭐 그런 순수한 가계 대출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좀 부동산에 관련된 전월세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심각할 만큼 뭐 해외 선진국들을 뛰어넘어서 심각하다.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니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DSR 아까 뭐 3단계까지 넘어간다. 그럼 지금 이 얼어있는 부동산 시장에 이제 얼어서 죽어라 라는 이제 정책이거든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소유자들이 원하는 것은 나 죽어서 다리 갈아타고 갈 수 있게끔 실소유자 부분을 좀 열어줘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악, 뭐 흑백 구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 정책이 좀 플렉시블하게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집이 한 가구인 사람들이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DSR을 똑같이 적용한다. 그분들이 뭐 투기하는 세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뭐 출산 장려 정책 때문에 내지는 뭐 신혼부부들 뭐 이런 부분들이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갔듯이 사실은 가계대출이나 뭐 부동산 담배대출도 그렇게 좀 플렉시블하게 가야 어떤 경제의 어떤 숨통을 지금 풀어놓는 건데 지금 3단계 이거 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나마.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이 탄핵 정국이 좀 정리가 되면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옥석을 가려서 꼭 필요한 사람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큰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가는 이런 자연스러운 주거 마련을 위해서 가는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주거 수요에 대해서는 정말 금리도 그렇고 대출 규모도 그렇고 적정한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투기 세력이나 갭 투자로 들어오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이제 차단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는 실수요자까지 그냥 대출 강화를 막아놓으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경색이 되는 거죠. 네.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집을 이동하려는 사람들, 새로 이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 또 내지는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실제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가 은행에 딱 들어가 보면 턱 막힙니다. 네. 부동산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공급인데요. 어떠세요? 공급은 뭐 우리가 그동안 진박 야브리 TV에서도 이제 공급을 늘려야만 주택 가격도 잡고 뭐 기타 등등 뭐 선순환 구조로 간다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역시 시장은 냉혹한 것 같아요. 지금 분양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어요. 다들. 뭐 이제 수도권에서 그나마 분양을 하는 것들은 토지 매입해서 개발 사업자와 건설사가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개발, 재건축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런 것들 나오는 거고 그거 지금 분양한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로 묶여 있어서 로또 당첨 뭐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거거든요. 신규 공급은 없어요, 사실은. 디벨로퍼들이나 건설사들이 사서 뭘 하겠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수도권 주변으로는 뭐 3기 신도시 있죠. 1기 신도시 다시 재개발, 재건축 지금 정책상으로 이제 장려한다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근데 사실 그것도 현실화된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공급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않다. 네. 그러면 지방으로 가자. 그럼 지방시장은 지금 미분양으로 묶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땅을 사서 이 시기에 공급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기 전에는 신규 공급을 하기에는 어렵다. 물론 있겠죠. 토지를 사놓고 지금
계속 PF 연장 뭐 해오던 이제 프로젝트들은 이제 나오겠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물량이 한 30% 100으로 봤을 때 공급 물량이 한 30%까지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그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이제 주택이라는 건 하나의 수요 측면이 있고 공급 측면이 있으니까 요 두 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건데 정부에서 작년에 발표된 것을 제가 한번 스크린을 해보니까 1월 달에 뭘 발표를 했냐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 일십 정책. 예.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일기 신도시 이주 지원 대책으로 해서 교통정책을 발표했죠. 네. GTX-A를 비롯한 뭐 이런 광역 교통망.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88 공급 대책이라고 그러죠. 네. 신도시 등 노후계획 도시 정비를 위한 그 도심 내 공급 확대, 뭐 이 특별법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빌라 등 이 비아파트 보유자에 대해서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하겠다, 청약 때. 그리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신규 택지 공급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11월 달에 아주 구체적인 그 지역을 발표를 했어요. 서울 서리풀, 고양, 대곡 역세권, 의왕, 의정부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31년까지 5만 가구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 6천 가구 확정이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제 공급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현장에서 그게 얼마만큼 작동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제가 보니까 이 공급 정책 발표 물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인허가 물량도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현장에서 아까 말 그대로 액션이 돼서 이루어지는 분양하고 입주 물량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인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언제 준공으로 될지 모르고 또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착공되고 분양되고 입주까지는 어떻게 될 거냐 또 다른 문제인데 사실 분양하면은 바로 3년 후에는 입주가 되잖아요. 입주하면은 바로 그냥 입주가 되는 거니까